Rudolfeu Hesiuneon Jigeob Mugiril Sayonkajineonan Hasjiman Saliniolil Sangjeo Gigo Hio Yulgeo Gimyeo Joyonghan Jageo Bureau Suhaing Halsuisnion Sisiutamil Seolgie Haesisiub Nida Gunion Jibeseo Pieonan Hage Geo Ileol Geo Gil Reosco Geo Yi Gajogiun Gaseo Sileseo Bulgua Mayok Miteo de Deoleo Jin Gose Iseo Siseub Nida Maeng Mogjeogin Bog Jongyuro Jara Neorin Sijel Buteo aus Ubixeo Isarion Guanido Gigaji, Heseunion Hagsal Gigei Sangjogin Tobnibakuyo Subnida, Geunion Bimyongil Jireoji and Hasta, Geunion Gomuneol Haji and Hasubnida, Nanion Giasan Hago Iseo Subnida, Geunion Haru Esuman Myongel Jugigi Wihan Mulriurel Joji Kayesko, Oegwajeog Jeongmil Seongil Gajigo, Mogsorireol Nopiji Anhago, Amugeosto Yisim Haji and Go Geogeo Seol Silhaing Hayes Subnida. Geolko huhoe haji an hanyun sarameo leo deoge keo hiong hal suiseolga. Geogi sa ingaye majimag nale silgero museon ili ileonas niunga. Georigo geogi pandaniun jeon jaing si dae yiagi jin jeong han bonjile dae haye moeo sil deoreonae niunga. 악의 기원 루돌프 헤스의 부상. 루돌프 헤스의 인생은 1900년 11월 조용한 도시 바덴바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체계적인 공포소설을 쓴 사람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식민지 군사 경험이 있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루돌프는 억압적인 규율과 가톨릭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는데 이는 그의 어린 시절 의무와 복종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헤스 가문의 집은 개인적 표현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복종하기 위한 훈련 캠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란츠 크사버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동아프리카에서 돌아왔다. 그의 외아들이 의심이나 편차 없이 사제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들의 의식 속에 심어진 이러한 초기 계층 구조는 그들을 계속해서 세뇌한 개인 교사들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는 침묵하는 법, 복종하는 법, 개인적 희생에서 미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그저 일상과 의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진정한 관계는 말과의 관계였는데 이는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지만 나중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사람의 깊고 깊은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이별은 일찍 찾아왔다. 루돌프가 13살이었을 때 아버지의 죽음은 해방을 의미했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금세 다른 권위주의적 구조로 채워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은 긴장으로 들끓고 있었고 부모의 압력은 없었지만 순종훈련을 잘 받은 청소년 시절의 헤스는 군대에서 자신이 복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놀랍게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복무했던 부대인 제스무란 바덴 용기병 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4세의 많은 아이들이 아직 어린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헤스는 이미 독일 제국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독일 아시아 군단의 일원으로 오스만 제국과 함께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는 터키 전선이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은 10대 소년이 받을 만한 영향을 그에게 미치지 못한 듯했다. 그는 3번이나 부상을 당하고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를 기려 터키로부터 2등 철십자 훈장과 철반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8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기병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나이에 비해 엄청난 업적이었으며 그의 냉정하고 효율적인 면모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독일의 패배로 헤스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락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없는 동안 사망했고 10대 군인은 질서가 혼돈으로 바뀐 굴욕적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많은 독일인들이 배신이라고 여기는 조건들을 부과했습니다. 엄격한 구조 속에서 훈련받은 헤스는 자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권위의 진공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수많은 참전 용사들처럼 자신의 좌절감을 극우 중운사 집단에 표출했습니다. 자유군단은 그의 첫 번째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이 민병대는 대부분 전직 전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적 비전을 수호하면서 공산주의자와 노동조합원과 싸웠습니다. 헤스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계층 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계층 구조와 목적, 그리고 군사적 동료애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1919년에 그는 로스바흐 자유군에 입대했는데 그곳에서의 복종심과 침착함 덕분에 그는 귀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급진화는 1923년에 폭력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헤스는 자유군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프랑스에 의해 점령된 라인란트에서 처형된 민족주의 파괴자 알베르트 로슐라게터를 배신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발터 카도우의 살해에 가담했습니다. 그 행위의 잔혹함은 극도로 심각했습니다. 카도우는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머리에 돌멩이를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수년 후 히틀러의 개인 비서가 되는 마틴 보르만이 소유한 농장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치명적인 인연의 첫 번째 매듭이었습니다. 헤스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고 확인을 상징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교도소에서 그는 다른 극단주의자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했으며 특권을 가진 정치범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세계관은 바이마르 정치인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한 독일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믿었던 가톨릭 신앙은 완전히 버려졌고 이제는 약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1928년 일반 사면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남자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경한 민족주의자였으며 독일 재건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1922년 투옥되기 전 휴가 중에 헤스는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돌프 히틀러의 뮌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미래의 총통의 열렬한 연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치당에 가입하여 최초 등록 당원이 되었습니다. 석방 후 헤스의 삶은 잠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독일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 토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농업민족주의 조직인 아르타만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헤드비히 헨젤을 만났고 1929년에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가적인 시기는 겉보기에 안정을 보였지만 국가사회주의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르타만 연맹은 성장하는 나치운동과 강력한 이념적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헤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1934년 이 단기 이미 독일을 장악했을 때 이 당은 공식적으로 나치의 정예 중운사 조직인 슈트슈타펠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감옥 기록과 규율적인 성격은 그를 나치가 구축하고 있던 시스템의 이상적인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이 세운 최초의 강제 수용소인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다하우에서 터도르 아이케의 지도를 받으며 헤스는 자신이 진정한 SS 교리라고 묘사한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즉, 절대 복종, 연민의 근절, 통제 도구로서 테러의 체계적 사용입니다. 아이케는 광신적인 이념가일 뿐만 아니라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행정적 기초를 마련한 체계적인 조직가이기도 했습니다. 헤스는 군대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규율로 이러한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효율성 덕분에 그는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라포르트피러 구역 지도자로 승진했고 나중에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또 다른 주요 수용소인 작센하우젠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형을 감독하고 행정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억압적인 체제에서 근본적인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복잡한 작업을 조율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동료들보다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헤스는 SS의 지도자이자 미래의 제국 탄압 기구의 설계자인 하인리히 힘러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1940년 독일군이 점령지까지 수용소 시스템을 확장해야 했을 때 힘러는 크라쿠프 근처의 옛 폴란드 막사를 검사하여 새로운 강제 수용소로 개조할 수 있는 특정 임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헤스를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오시비엥침이라는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폐쇄된 군사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곳을 아우슈비츠라고 불렀습니다. 헤스가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히 승진의 기회가 아니라 그의 복종심, 효율성, 그리고 감정적 냉정함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조직적 범죄로 이어지는 무대였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설계자, 학살 수용소의 설립. 1940년 5월 1일 루돌프 헤스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직책을 맡았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 임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헤스는 제국에 필요한 자질을 정확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규율, 행정적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이념적 충성심과 독특한 정서적 초연함이 그것입니다. 장소 선택은 실용적인 고려사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군사시설은 막사, 기본적인 위생시설, 행정 건물 등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최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새로 정복한 동부 영토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했습니다. 더욱이 점령된 폴란드의 시골 지역에 위치한 상대적인 고립 상태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필요한 재량권을 제공했습니다. 헤스는 도착한 이래로 체계적인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는 자립적이고 기능적이며 확장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전 막사는 주로 폴란드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수감하는 수감자로 개조되었습니다. 전략적 지점에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단지 주변을 전기 울타리로 둘러싸고 외부 세계와 단지를 분리하는 벽을 세웠습니다. 운영상의 자율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빵집, 세탁소, 작업장, 창고가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금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에 봉사하는 생산적인 단체였습니다. 이 최초의 개발은 나중에 아우슈비츠 1호로 알려졌으며 전체 단지의 행정적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지휘부 사무실, SS 장교와 부사관의 숙소, 그리고 헤스의 개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그의 아내 헤드윅과 5 자녀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의 배치는 헤스의 군사적, 관료적 사고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직사각형 벽돌 블록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배치되었고 직선 거리에는 체계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으며 대형과 통제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모토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섬뜩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1941년 3월 하인리히 힘러의 방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SS 제국 지도자 라이크스führer SS는 헤스가 구현한 조직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 동안 힘러는 수용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확장 계획을 그에게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로 소련인 수감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수용소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그해 6월에 시작될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 비르케나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수용소는 원래 수용소에서 약 3km 떨어진 브레진카, 독일어로 비르케나우, 마을 근처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헤스는 직접 계획을 감독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수감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광범위한 배수 작업이 필요한 습지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사 기간 동안 수천 명이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을 수백만 명의 운명을 예상했습니다. 비르케나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1941년, 특히 소련 침공 이후 나치 정책이 급진화되면서 최종 해결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슈비츠는 전통적인 강제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41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헤스는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의 11번 구역, 즉 죽음의 구역에서 기괴한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주로 소련인과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약 850명의 수감자들이 임의로 선정되어 건물 지하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S 장교들은 부사령관 카를 프리츠의 감독과 헤스의 승인을 받아 원래 소독용으로 개발된 청산 기반 살충제인 지클론 비결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사형 집행인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수감자는 탄약이 필요 없고 사형 집행인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이 몇 분 안에 죽었습니다. 이 순간은 홀로코스트의 상징이 되는 방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체계적이었던 헤스는 챔버의 부피와 희생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적의 가스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상적인 온도 그리고 후속 환기의 정확한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대량 학살로의 확대는 1942년 1월 반제회의와 맞물려 일어났는데 이 회의에서 나치 고위 관리들은 최종 해결책의 실행을 조정했습니다. 헤스는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회의는 아우슈비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러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수용소가 유럽 유대인을 학살하는 주요 센터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위치와 확장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1942년과 1943년 헤스의 지휘해 비르케나우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벙커 1과 벙커 2로 알려진 두 개의 임시 살처분 시설이 건설되었는데 각각 레드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로 불렸습니다. 그곳은 농장 건물을 가스실로 개조한 곳이고 야외 구덩이에는 임시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부족함을 증명했습니다. 대량 학살의 산업화는 2, 3, 4, 5호 화장터로 알려진 4개의 대규모 학살 시설의 건설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각 시설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동시에 학살할 수 있는 지하 또는 지상 가스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용 인원이 많은 화장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토목 회사인 토프 앤 죄네, 토프 앤 söhne가 개발한 설계 덕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매일 수천 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헤스는 비르케나우로 직접 이어지는 철도 지선 건설을 명령했는데 이 지선은 램프라고 불리는 중앙 플랫폼에서 종착합니다. 그곳에서 추방자들은 기차에서 내려 선발을 받았습니다.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를 포함한 SS 의사들이 간단한 제스처로 누가 일시적으로 노예 노동자로 살아야 하고 누가 즉시 가스실로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계산된 냉정함 속에서 충격적입니다.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며칠간 여행을 한 뒤 지쳐있던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거짓된 질서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긴 여행 후 소독을 위해 소지품을 깔끔하게 두고 옷을 벗고 샤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스실은 천장에 가짜 샤워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시설을 흉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야 비로소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방이 봉쇄되자 SS 요원들은 천장이나 벽에 구멍을 통해 지클론 B 펠릿을 던졌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그동안 수감자들은 점진적인 질식과 극심한 경련을 겪었습니다. 헤스는 그의 후기 회고록에서 시체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가장 튼튼한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고 차갑게 묘사했습니다. 이후 시체 처리 작업은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수감자 집단인 존 더 코만도의 책임해 이루어졌으며 이 끔찍한 작업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수행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뽑고 산업용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시체를 용광로로 옮겼습니다. 비인간화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시체를 조각 또는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기계와 병행하여 헤스는 이 단지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아우슈비츠 삼모노비츠, 즉 분화라는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개발했습니다. 이곳은 독일 산업, 특히 IG 파르벤 합성 고무 공장에 물자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노비츠에 배정된 수감자들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으며 힘든 노동, 영양실조, 질병이 겹쳐 기대 수명이 3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단지의 행정은 엄격한 계층 구조를 따랐습니다. 사령관으로서 헤스는 꼭대기에 앉았고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여러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거피러 보조수용소 사령관은 수용소의 여러 구역을 감독했습니다. 보고관은 개별 블록을 통제하고 강제 노동을 조정했습니다. 경계 경비 및 감시 임무는 SS 토텐코프 베르반데의 책임이었습니다.
내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치는 수감자 관리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카포스, 블로칼 테스트, 그리고 다른 특권 수감자들은 소액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내부 행정에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독일군 병력의 필요성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 사이에도 분열을 초래하여 연대와 조직적 저항을 저해했습니다. 헤스의 행정적 꼼꼼함은 전설적이었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SS 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작전 능력, 처리된 개인의 수, 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완전한 비인간화를 드러냅니다. 조각, 단위, 물질과 같은 용어가 인간에 대한 모든 언급을 대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사생활은 불안한 대조를 보인다. 그는 화장터 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단지 내의 편안한 빌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화장터 굴뚝이 끊임없이 타는 동안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그의 아내 헤드윅은 주변 현실과 단절된 듯 깔끔하고 아늑한 집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후기 회고록에서 헤스는 대량 학살을 감독한 지 며칠 만에 가정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평온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헤스의 이중 생활은 한나 아렌트가 나중에 악의 평범함이라고 묘사한 바를 잘 보여줍니다. 즉, 존재를 구획화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수백만 명을 체계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비이성적인 정신병자가 아니라 대량 학살을 도덕적 성찰과 무관하게 할당된 행정 업무로 보는 효율적인 관료였습니다. 1943년 11월 아우슈비츠를 3년 넘게 운영한 후 헤스는 정치범과의 관계, 피해자들로부터 압수한 재산 관리에 대한 부패 의혹 등 여러 스캔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접 지휘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S 경제행정부 1 부서장으로 승진하여 제국 내의 모든 강제 수용소를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연합군의 징역과 제국의 패배가 임박하자 나치는 학살을 가속화했습니다. 공포의 효율성, 헤스 작전과 헝가리 대량 학살. 1944년 봄, 연합군이 유럽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징역하고 제3제국의 패배가 점점 더 불가피해 보이자 전례 없는 학살 작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설계자들은 임박한 패배에 직면하여 기계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치 대량 학살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하고 잔혹한 단계는 아우슈비츠를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인물 루돌프 헤스가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는 내부적으로 헤스 작전 또는 헤스 작전으로 알려지게 될 작전을 감독하기 위해 돌아왔다. 이 단계의 지정학적 맥락은 이 단계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944년 3월까지 헝가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추축국 동맹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클로시 호르티 제독의 지휘하에 이 나라는 반유대주의 법안을 시행했지만 유대인 주민을 추방하려는 독일의 압력에는 부분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약 72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진 이 공동체는 주변의 점령지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비교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이 헝가리와 연합국 사이의 접촉을 감지했고, 이는 추축국에서 이탈하려는 준비로 해석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944년 3월 19일 마르가레테 작전을 통해 이 나라에 대한 군사 점령을 명령했다. 헝가리 정부는 베를린의 통제를 받는 꼭두각시 정부로 전락했고, SS는 즉시 유대인 인구에 대한 정책을 장악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추방을 이미 조정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물류를 조직하기 위해 부다페스트로 파견되었습니다. 동시에 하인리히 힘러는 루돌프 헤스에게 특별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1943년 11월 베를린의 행정직으로 정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스는 여전히 효율적인 대량 학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최단 시간 내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헝가리 유대인들이 도착할 것을 대비해 아우슈비츠로 돌아가 수용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4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헝가리 유대인들은 주로 북동부 농촌 지역의 임시 개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헝가리 헌병대는 SS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단 몇 시간 전에 통보만 받고 온 가족이 퇴거당했고 아주 작은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극심한 과밀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게토는 추방 전 임시 거주지 역할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와 아우슈비츠 사이의 협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매일 12,000명에서 14,000명을 수용소로 수송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한편 헤스는 이러한 전례 없는 유입을 수용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개조했습니다. 수용소 내 철도 지선이 확장되어 화장터 근처까지 직접 기차가 운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기 시간을 없애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944년 5월 15일 최초의 기차가 헝가리를 출발했습니다. 이후 56일 동안 약 1047대의 열차가 43만 명이 넘는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했습니다. 작전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날에는 최대 4대의 기차가 도착했는데 각 기차에는 2,000에서 3,000명이 화물칸에 꽉 들어차 있었고 위생시설도 충분한 식량도 물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죽었는데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이 그랬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것은 산업화된 죽음의 과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기차는 비르케나우의 중앙 램프에서 멈췄고 추방자들은 고함, 짖는 개, 폭행 속에서 기차에서 내렸다. 남자와 여자는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위생 절차라는 착각을 강화하기 위해 흰 가운을 입은 SS 의무 장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왼쪽은 강제 노역, 오른쪽은 즉사였습니다. 그 기준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각 수송의 약 70에서 80%는 가스실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모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병자나 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젊은 남녀만이 일시적으로 노예 노동에 선발되었습니다. 헝가리 작전 중에 가스로 인한 사망 비율은 전례 없는 수준에 즉시 도달하여 일부 수송에서는 90%에 달했습니다. 기만은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소독을 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강화하기 위해 비누와 수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소지품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들의 당면한 운명을 생각하면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어머니와 재회한다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생시설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된 가스실은 1,000명에서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채워지면 강화된 문은 밀폐됩니다.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SS 요원들은 특수한 구멍을 통해 지클론 B 펠릿을 던졌습니다. 이 가스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청산을 방출했습니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10에서 20분이 걸렸고 피해자들은 이 기간 동안 경련, 구토, 출혈을 겪은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헝가리 작전 동안 이 시스템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최대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헤스는 이후 증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에는 24시간 동안 무려 10,000명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회수된 독일 문서와 경비원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화장터가 동시에 가동되었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외 화장터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B와 X 화장터 근처에서 발굴되었으며 길이는 약 50m, 너비는 8m, 깊이는 2m였습니다. 시체는 나무로 번갈아 쌓인 후 연료를 뿌렸습니다. 생성된 열이 너무 강렬해서 체지방이 추가 연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주변 수마일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은 비르케나우 상공의 하늘이 끊임없이 어두워졌고 화산재가 기괴한 회색 눈처럼 공중에 떠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살의 규모는 전례 없는 물류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매일 약 4,499구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설계된 화장터는 전격 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했고 헤스는 자원을 재분배하여 이를 관리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 추가 시신을 화장할 수는 있었지만 토양이 인간의 지방으로 오염되고 불이 통제 불가능하게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다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추방자에게서 압수된 소지품의 관리였습니다. 이전의 제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헝가리 유대인들은 상당한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헤스는 캐나다라고 알려진 분류시설을 확장했는데 여기서 선정된 수감자들이 이러한 물품을 세심하게 목록화했습니다. 치과용 금은 주괴로 녹여졌고 보석과 화폐는 제국은행으로 보내졌으며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독일인들에게 쓸 수 있는 옷이 나눠졌고 사람의 머리카락은 섬유 산업에 쓰였습니다. 이 기생적 경제 시스템은 제국의 중요한 자원 공급원이었습니다. 호스 작전은 대량 학살의 효율성을 급진적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차에서 짐을 내리고 선별하고 파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시체를 다루도록 강요받은 수감자 집단인 존더 코만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처형당하고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체되는 이런 남자들은 시스템의 또 다른 변태적인 요소를 구성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다른 죄수들의 기소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부다페스트에서 물류, 기차, 일정, 추방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헤스는 운영을 세심하게 감독하고 통계를 검토하고 절차적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기술적이고 냉정한 언어로 작성된 베를린에 대한 그의 보고서는 학살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개념적 비인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1944년 7월 초까지 계속되었는데 국제사회의 압력과 군사적 패배의 확실성으로 인해 호르티 섭정은 추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헝가리 유대인 인구의 75%가 대부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단지 부다페스트 지역 사회 주민 약 20만 명만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헝가리 작전은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해된 적은 없었습니다. 단 56일 만에 4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군이 후퇴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수송선단은 군용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군사적 고려보다 대량 학살이 이념적으로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몰락, 루돌프 헤스의 탈출과 체포. 1945년 1월 붉은 군대가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자 아우슈비츠 주변에는 소련의 포격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돌프 헤스와 다른 홀로코스트의 설계자들에게 붕괴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군사적 패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중의 감시를 피해 저지르려 했던 범죄가 폭로될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1월 17일 하인리히 힘러는 아우슈비츠의 완전 철수를 승인했습니다. 그 후 증거인멸 작업이 열렬히 시작되었습니다. 증거에 문제가 있는 문서는 불태워지고 주요 시설은 폭파되었으며 기록 보관소는 소각되었습니다. 서두르는 와중에도 수천 개의 문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나중에 조사관들에게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6만 명의 수감자가 폴란드의 겨울 한가운데서 도보로 서쪽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이나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진 중에 약 15,000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아우슈비츠의 사망자 수는 물리적 한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1월 27일 소련 선발대가 마침내 수용소를 해방했습니다. 그들은 약 7,000명의 수감자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군인들은 전례 없는 산업화된 공포의 증거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소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막사,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학살 시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헤스는 이미 베를린 근처에 있는 주로 여성을 수용하는 수용소인 라펜스브리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패배가 임박하자 그는 힘러로부터 사라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S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군 하사관인 프란츠 랑이라는 가짜 신분을 꼼꼼하게 도용했습니다.
그는 나치 도망자들을 돕는 비밀 조직에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문서를 가지고 모습을 바꾸어 덴마크 국경 근처 지역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고트루펠의 작은 농장의 농장 일꾼으로 정착했습니다. 그의 아내 헤드윅과 5 자녀도 각각 신분을 가린 채 숨어 지냈다. 이 전략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전직 사령관은 익명의 농촌 노동자가 되어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하고 극히 눈에 띄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 연합국은 나치 전쟁 범죄를 목록화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45년 8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헤스는 수배자 명단에 자주 등장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1946년 3월 영국군은 헤스 가족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스 알렉산더 대위가 이끄는 정보팀이 조사에 배정되었습니다. 1936년에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도피한 독일계 유대인인 알렉산더는 직업적 의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헤드비히 호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3월 5일에 체포된 후 마침내 남편의 소재를 밝혔습니다. 그는 고트루펠 근처에서 가명해 농장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는 3월 10일 일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의 팀은 헤스가 창고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가짜 신분을 유지하며 프란츠랑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신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이는 독신인 선원에게는 특이한 일이었다. 그들이 반지의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반지에 헤스와 그의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그러자 헤스는 옷에 꿰맨 시안 화물 캡슐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하기 전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체포는 홀로코스트에서 친척을 잃은 알렉산더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일이었다. 그를 포로로 잡은 자들에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헤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휘를 맡았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기계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마치 행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정확성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귀중해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증인으로 뉘른베르크에 소환되었습니다. 1946년 4월 15일 그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자세한 증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대량 학살의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성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헤스는 또한 자신의 활동을 자세히 기술한 선서 진술서를 초안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약 25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추산했는데 후대 역사가들은 이 수치를 110만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살의 산업적 규모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심리학자 구스타프 길버트는 이 기간 동안 헤스를 평가하고 그가 전통적인 정신병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이성적인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망상증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대표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도덕적 공감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어떠한 윤리적 평가와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을 관찰하면서 나중에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른 것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적 가학성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이 관료적이고 이념적 구조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헤스가 증언하는 동안 폴란드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위치한 폴란드가 그를 재판할 주요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요청은 승인되었고 1946년 5월 25일 헤스는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바르샤바로 이송되었습니다. 폐허 속의 정의, 폴란드에서의 재판.
1947년 봄 유럽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의 잔해로부터 재건에 힘쓰던 중 바르샤바에서 전례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범죄로 인해 폴란드 대법원에 섰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깊은 단절 이후 윤리적,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쟁 후 폴란드는 이러한 판단에 특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나치 점령 기간 동안 이 나라는 약 600만 명의 시민을 잃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300만 명은 폴란드 유대인이었는데 거의 완전히 멸종되었습니다. 폴란드 영토에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츠, 흠노, 마이다네크 등 주요 학살 센터가 있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난 지역은 거의 전적으로 폴란드 국경과 일치했습니다. 인도된 후 헤스는 크라쿠프의 몬텔루피치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 교도소는 점령 기간 동안 폴란드 저항 세력을 수용하는 구금시설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몇 달 전 그는 회고록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문서는 나중에 학살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텍스트는 나중에 아우슈비츠 사령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문서 중 가장 충격적인 문서 중 하나입니다. 헤스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한 일을 설명할 때에도 일상적인 물류 작업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행정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단절은 재판 동안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1446년 1월 법령으로 국가최고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법원은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저질러진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바르테가우 지역의 나치 행정관이었던 아르투르 그라이저와 아우슈비츠에서 잠시 헤스의 뒤를 이은 아르투르 리베헨셸과 같은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공식적으로 1947년 3월 1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알프레드 아이머 판사가 주재했으며 보조 판사와 평가인들이 대동했습니다. 타드시 치프리안이 이끄는 검찰은 상부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혐의를 제기하며 학살을 실행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어 헤스의 개인적 주도성과 열정을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기소된 혐의에는 아우슈비츠 사령관으로서 민간인과 전쟁포로 학살에 가담한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인과 수감자에 대한 학대,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범죄 조직 SS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의 특징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철저한 초점을 맞춰 수용소의 설립부터 최종 해결책의 중심지로의 전환까지의 운영을 꼼꼼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3주 동안 재판소는 생존자, 전직 경비원, 전쟁 범죄 전문가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정치범인 스타니스와바 라흐발로바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선별과 독가스 처형을 목격했고 헤스가 그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존 더 코만도의 전 구성원이었던 헨리크 타우버의 증언도 중요했는데 그는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터와 가스실의 운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해방된 후 그곳을 기록한 수사 판사인 얀센은 해당 시설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수용소의 모든 측면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량 학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조사는 헤스가 자신의 지휘해 일어난 일의 규모를 몰랐을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헤스는 선발 램프에 있었다는 자신의 증언을 듣고 누구를 즉시 가스로 죽이고 누구를 일시적으로 강제 노역에 배정할지 결정한 적이 있지만 자신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선발을 정기적으로 수행했으며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둔 여성, 노인, 병자들을 즉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 표현된 이러한 고백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짧고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개인적 책임은 계층적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 명확하게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저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겉보기에 뉘우치는 듯한 이 문구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직접적인 행위와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947년 4월 2일 국가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대량 학살 시스템의 적극적인 설계자였으며 개인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대량 학살 방법을 완성했고 진정한 회개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처형은 이전 수용소 경계 내의 아우슈비츠에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직 수감자 단체와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헤스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조직한 바로 그 장소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상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성격에 모순된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임상적 정확성을 유지하며 회고록을 썼지만 재판 당시에는 없었던 성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후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점은 그가 어린 시절에 믿었던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 예수회 신부인 부아디스와프 론 신부에게 성사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헤스는 수용소 문 밖에 신을 버려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가 학살 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일하면서도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도덕적 구획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폴란드에 있어서 이 재판은 국가적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과정의 첫걸음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주범 중 한 명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주권 회복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주요 현장으로 선정된 국가가 이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자 중 한 명에게 정의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헤스는 초라한 감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비원들에 따르면 그는 체계적인 일상을 유지했고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잤으며 계속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런 공포나 절망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를 운영할 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규율이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지금도 그를 지탱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글에서 처음으로 그의 행동의 도덕적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이해했다는 성찰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양심은 저질러진 끔찍한 잔혹 행위에 대한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 일로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차도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표현, 내가 저지른 잔혹 행위과 정권의 광범위한 의제 내에서의 맥락화는 완전한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꺼림칙함을 시사합니다. 사형 집행인의 처형, 그 자신의 지옥에서의 종말. 1947년 4월 16일 새벽 폴란드 상부 실레시아에는 흐리고 차가운 날씨가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2년 전 100만 명이 넘는 인간 중 마지막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옛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최후의 정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군막사를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죽음의 기계로 바꾼 루돌프 헤스의 처형입니다. 그를 그곳에서 처형하기로 한 결정은 자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수감자 단체들은 그가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적인 정의의 행위로 승인된 이 요청은 사령관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폴란드에 억류되어 있던 독일 전쟁 포로였던 목수들은 아우슈비츠 1호의 옛 화장터 옆에 단순하지만 튼튼한 교수대를 지었는데 그곳은 헤스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의 이전 거주지와 죽음의 기계 사이에 이러한 근접성은 항상 그의 구획화에 대한 불안한 은유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조는 마지막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4월 15일에 예정된 처형은 이송 중에 사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당국은 단지 주변에 보안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가족이 시골에서 가족을 잃었고 감정은 여전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몬텔루피히에서의 마지막 날들 동안 헤스는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재판 내내 기계적인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 남자가 자기 성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론 신부로부터 가톨릭 성사를 받았고 수십 년 전에 버렸던 신앙으로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늦은 종교적 화해는 걱정스러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임박한 죽음에 직면하여 단지 의식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인지요? 그는 주로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글에서 헤드윅에게 자신의 행동에 영감을 준 정신과는 다른 정신으로 5 자녀를 키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처형당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본래 살인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식은 지속적인 인지 부조화를 드러낸다. 끝까지 그는 자신의 구체적 행동과 내면적 자기 이미지를 조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형 당일 아침 그는 오전 5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깨끗한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전 8시에 차량이 그를 크라쿠프에서 아우슈비츠까지 이동시켰는데 거리는 약 65km였다. 보안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무장 경비원을 태운 추가 차량이 호송대를 호위했습니다. 헤스는 여행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봄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시 옛 코만단투르로 안내되었는데 이 건물은 그의 임기 동안 운영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했고 침착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상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는 수용소 운영 당시 죽음의 블록으로 알려진 11번 블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형벌과 사형 집행을 위한 감옥으로 악명 높은 이 건물에 약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대기였으며 그의 지휘해 수천 명이 고통을 겪었던 시설을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대 주변 지역은 봉쇄되었습니다. 이 처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00명의 공식 증인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 사법 당국자, 법의학자, 공인 언론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다양한 국적의 아우슈비츠 수감자였습니다. 오전 10시 8분 헤스는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걸었다. 목격자들은 그녀의 표정을 냉담한 그리고 체념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두려움에 질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행사했던 것과 같은 규율과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도움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은 1941년에 최초로 지클론 비가스 실험이 수행된 최초의 화장터가 있던 건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체 설계자가 필요한 시스템의 완전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폴란드 검사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헤스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독일어로 짧게 이렇게 답했다.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제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진술은 이전의 많은 진술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도덕적 회개 또는 단순히 부정적인 개인적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그의 목에 밧줄을 두르셨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헤스는 로프의 위치를 살짝 조정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통제의 마지막 행위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10시 9분에 함정문이 작동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체는 약 15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공식 의사는 오전 10시 21분에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헤스는 경부골절과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질식사시키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한 남자가 이제 비슷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맞춰진 죽음이었고 공정한 재판이 선행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거부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의 최종 목적지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무덤이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화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만든 화장로를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고 그의 죄를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무덤도 없고 기념비도 없고 그의 기억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처형을 지켜본 전직 수감자들은 어떠한 환희나 복수심에 찬 만족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프랑스 생존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주에 어떤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느꼈지만 잃어버린 것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승리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토록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근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공정한 보복이라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처형은 개인적 처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집단적 상징적 정의의 행위였으며 특정한 도덕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해진 정확한 장소는 오늘날에도 아우슈비츠 박물관 단지 내에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이 아니라 아무리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결국 대량 학살의 주모자 중 한 명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시스템은 그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아이히만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수십 년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상처는 생존자와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루돌프 헤스의 삶과 범죄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량 학살과 제도화된 비인간화가 지속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악이 항상 통제되지 않는 열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 시스템과 이념적 충성심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원칙에 냉정하고 계획적인 종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헤스는 살아온 것처럼 죽었습니다. 규율 있고 통제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완전한 도덕적 의미에서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법 절차가 보장된 재판과 변호 및 항소의 기회를 제공한 후 법치주에 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정의의 요소들은 그가 수백만 명에게 거부했던 원칙들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그의 처형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회복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을 자신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큰 인간성으로 대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인간성을 재확인했습니다.